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정주희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사례에서의 쟁점과 시사점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연구원이 수행한 기본과제인데요. 제가 약 2년 동안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서 이런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개요, 관련 기준, 사례 분석을 통한 쟁점 및 시사점, 결론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국토부가 감정평가 관리 감독을 강화함에 따라서 최근까지 타당성 조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관련 자료 구득의 한계 및 자료 특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사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타당성 조사 결과 중 일부를 수록해서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는데요. 본 연구의 목적은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쟁점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내용도 사례집에 한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 중에서 사례 분석은 정성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례집은 매년 발간해 오다가 2017년도에는 통합해서 5개년 사례집을 발간을 하였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5개년 통합 사례집을 집에서 다루고 있는 총 57건을 분석을 하였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 연도의 사례 총 22건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5개년 통합 사례집과 2018년 이후 사례집은 담고 있는 내용이나 형식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분리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제2장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개요입니다. 도입 배경과 정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당성 조사 대상은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표본조사의 결과 부분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위탁 업무 기간은 2011년 10월 이전까지는 협회였죠. 그 이후에는 한국부동산원을 추가 지정을 하였고 2016년 9월 이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단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탁 업무 내용은 타당성 기초조사, 즉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입니다.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는 여타의 그 사전심사하고는 좀 다르게 그 결과가 징계 여부로 이어지는데요.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기초조사뿐 아니라 징계 여부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내실화를 위해서 2020년 9월 이후부터 기초조사 적정성 및 징계 여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현재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요구 내용을 검토하고 관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걸쳐 있는 표는 전문 자격사별로 징계위원회 그 구성을 비교를 해 놓은 표인데요. 사장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 수는 13명으로 타 전문 자격사 대비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나 한국부동산원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제외한 그 외부 감정평가사는 2명에 불과하고요. 대학 교수의 비중이 전체 위원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 전문 자격사의 경우 징계위원 중에 대학 교수가 포함이 되더라도 회계나 법학 이런 특정 분야나 특정 제도에 국한해서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9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부동산원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규정은 2020년 3월을 전후로 해서 절차 등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3월 이전에는 타당성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두었고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었는데요. 그 3월 이후로는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만 두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보고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서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 적정성 심사를 한 후 간담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도 사장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좌측은 심의위원회 요강이고 우측은 현재 검토위원회 요강입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감정평가사 외에 부동산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교수, 또 변호사 등으로 구성을 해서 위원수는 13명 정도입니다. 2020년 3월 이전이나 이후 모두 공통적으로 외부 위원별 인원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3월 이후에는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직접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에서 검토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감정평가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하거나 검토하기 때문에 소관사항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3장 감정평가 및 타당성 조사 관련 기준입니다. 이 표는 후술할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세부 양정기준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세부 양정기준은 크게 기본적 사항, 감정평가 방법, 과정, 결과로 구분이 되는데요. 참고로 연구보고서에서는 원칙과 예외, 또 비고란으로 구분을 해서 절차별로 매우 상세하게 작성을 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종합의견 그 양정기준입니다. 이 양정기준은 총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적정, 다소 미흡, 징계위원회 심의 필요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다소 미흡은 그 일부 타당하지 않아도 그 영향이 미미한 경우가 해당되고요. 미흡은 일부 타당하지 않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필요는 상당한 오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정하지 않다고 그 인정되는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연구보고서에서는 절차별, 항목별로 세부 양정기준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심의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전 과정을 기본적 사항, 감정평가 방법, 과정, 결과 이렇게 구분을 하고 각 과정별로 그 3단계 세부 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즉 타당성 다소 결여, 타당성 결여로 판단을 한 후 종합의견 4단계 중에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 연구에서 그 분석에 활용하는 사례집 자료는 그 세부 양정 기준까지는 제시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 의견을 제시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종합 의견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부터는 기존의 4단계였던 양정 기준이 2단계인 적정과 적정 외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실 의무 등 감정평가 법상 관련 규정과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실 의무 규정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법인 등이 업무 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감칙을 위반하거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관리징계위원회에
의결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 의무를 위반해서 고의로 업무를 잘못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감정평가 법인이 부담하는 그 성실 의무에 대해서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공정한 감정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 노력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보았고요. 감정평가사의 성실 의무에 대해서는 특히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거나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의 산출 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데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으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가격 형성 요인의 분석이 어렵다고 하여 자의적으로 평가액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 대해 감칙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그 결과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모든 경우를 가리킨다고 판시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중대한 과실과 관련하여 성실 의무에 위반될 정도로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잘못된 평가에 대해 그 판례에서는 3가지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에 맞지 않은 그 감정 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을 함으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 그 결과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적정 가격에 대해서 일정 범위의 폭을 지닌 가격 수준으로 판시를 하였고, 현저한 차이 여부에 대해서 부당 감정에 이르게 된 감정평가 법인 등의 귀책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감정평가서에 적어도 그 가격 산정 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비교 방식의 감정평가 방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선정 관련 판례, 그리고 품등 비교 관련 판례, 그리고 선정과 품등 비교를 모두 다루고 있는 판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걸쳐서 제시를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그 국토부와 부동산원에서 인용한 판례와 또 그 언급한 내용을 참고를 해서 재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2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관련 판례가 사례별로 다양해서 다소 이견이 존재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법성 판단 과정에 대해서 이 2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표준지 선정 판단 단계에서는 가장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상대적 유사성론이 적용되고, 두 번째로 품등 비교 적합성 판단 단계에서는 품등 비교 적용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견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언급한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고, 비교 사례 선정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제 제4장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사례 분석을 통한 쟁점 및 시사점입니다. 세부 양정 기준별로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사항과 관련해서 쟁점이 된 부분은 평가 대상 및 감정평가 목적의 확정, 이용 상황 판단의 적정성 및 일관성, 그리고 현황 판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조건부 평가와 관련해서는 조건부 평가가 아닌 현황 평가에 해당하는 경우, 또 합리성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이후 사례집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기재사항 및 현황조사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요.
대상 물건 확정과 관련해서 차이가 발생하거나 잘못 확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조건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대한 검토 과정이 누락되거나 미기재한 경우, 또 기준 시점 관련해서는 의뢰일 이전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한 것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그리고 기준 가치 관련해서는 동일 평가서상 기준 가치에 대한 기재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타당성 조사 결과 특히 감정평가 조건 그리고 기준 가치와 관련해서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 방법과 관련해서 쟁점이 된 부분은 일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의뢰서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평가사가 이용 상황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사가 의뢰서 내용에만 국한해서 토지보상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평가 방법 결정 시 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 사례집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평가 방법 적용 시 일반 건물이 아닌 구분 건물로 판단한 후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 경우, 그리고 시산가액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개별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평가, 또 규정의 반함 혹은 미준수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고요. 직접적으로 밝힌 경우에도 대부분 타당성 결여 혹은 다소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지 감정평가 과정과 관련해서 쟁점이 된 부분은 연도별 공시지가 선정과 관련해서 가장 가까운 시점이 아닌 경우, 또 보상평가 시 시점 수정치를 산술평균치로 적용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요인 비교에서는 그 방향성이나 비교치 문제, 또 역전형 현상 이런 부분이 쟁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행정적, 기타 조건 등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고,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기준 마련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에서는 비교 사례의 특성 확인 오류나 선정의 적정성 등이 쟁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엇보다 비교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비교 가능성이 낮은 사례를 선정한 경우가 쟁점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타당성 조사 결과 모두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사례집에서도 쟁점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교 표준지 선정과 관련해서 인근에 그 유사성이 높은 표준지가 존재함에도 다른 표준지를 선정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점 수정에서 그 이전에 지가 변동률을 연장 적용해서 시점 수정치를 선정한 경우는 다소 결여됐다고 판단을 하였고, 개별 요인 비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제시한 모든 사례에 대해서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품등 비교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나 보정치 산출 과정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구분 건물 등 감정평가 과정과 관련해서 쟁점이 된 부분은 거래 사례 선정에서 사정이 개입된 사례를 선정한 경우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정 보정에서 그 선정 사례가 동일함에도 상이한 사정 보정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사정 보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점 수정에서 집합 건물 평가 시에 시점 수정치 적용 기준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에서 외부 요인 비교치를 과소 산정해서 감정평가액이 고가로 산정된 경우에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사례집에서도 이 법인 간
층별 효용 비율 격차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 경우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거래 사례 선정 시 동일 유사 건물에 동일 유사층이 그 거래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유사성이 떨어지는 1층의 거래 사례를 선정한 경우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평가액과 관련해서 쟁점이 된 부분은 공통적으로 감정평가액이 타당한지 여부였는데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평가 과정상 그 감정평가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전문가로서 주의 의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해서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 증거자료의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는 경우에도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산가액 간 격차가 상당함에도 아무런 검토 내용 없이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타당성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바탕으로 4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째, 감정평가 실무 측면에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기본적 사항 확정과 관련해서 의뢰인의 요청이 그 관련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 철회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고,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대상 토지 취득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절차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감정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교 사례 또 혹은 비교 표준지 선정은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언급한 그 비교 표준지 선정 적법성 판단 과정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서 작성 시점 당시 그 수집 가능한 사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운영 측면에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이후부터는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 검토보고서의 그 적정성을 심사한 후 간담회를 통해 2차적인 심사가 가능한데요. 이 검토보고서의 2차적인 심사수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검토위원회의 소관사항은 감정평가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시 그 외부 감정평가사들의 비중을 높여서 스크린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 분석을 해본 결과 그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일관성 있고 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고 담당자에 따른 타당성 여부 판단의 균형성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셋째,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운영 측면에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관리징계위원 구성 시 외부 감정평가사의 비중을 높이는 대신 대학 교수의 비중을 낮추거나 요건을 감정평가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인 심층조사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의 그 구체적인 구성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거나 그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평가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전문 자격사의 사례를 참고해서 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 위원수, 요건 등의 규정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소위원회에서도 징계 혐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후속 조치 측면에서 시사점은 감정평가 기준 개정이 필요한 부분, 관련 연구가 필요한 부분, 업계 내 교육 지도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4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평가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 또 잘못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연구소 보고서 내용의 개략적인 부분이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